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우전과 미국 그리고 중동 지역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가 트럼프에 경고를 했습니다. 네오콘이 트럼프 당선 전에 어떤 사고를 치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란이 반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러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북한군 파병설.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올라오고 있지 않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난리가 한국에서 나는지 그것조차 사실은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포탄 그리고 병력을 보내려고 하는 의도, 이것을 숨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도에 부합하게 이제 주변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북한군 파병설 이런 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증거는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이정재 사진이 박힌 이 북한 군인 신분증이 등장하고 이런 총극이 있습니다. 친 우크라이나 채널에서 이런 것을 위조해서 올렸습니다. 아마 참 이런 것을 볼 때 처음에는 웃었습니다만 좀 착잡하기도 합니다. 한국이 왜 이런 논란에 휩싸여야 되는가? 대한민국 이외에 지금 서구에 있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훈련된 병력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포탄도 부족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러우전을 통해서 서구 군수산업, 서구 무기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거쳐졌습니다. 물론 서구 무기가 나쁘다, 품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가의 무기죠. 그리고 스펙상으로는 레오파드2 이런 건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장에서는 T-70이랑 비슷하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조악한 무기들, 드론,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에 의해서 쉽게 파괴가 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군인들의 전투의지, 그리고 병력의 질, 훈련 상태 이런 모든 것이 전장에서 승부를 가른다는 것을 이제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실제 중동에서도 헤즈볼라나 하마스 객관적인 군사력에서는 이스라엘에 밀리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목격하고 이제 전쟁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이제 시각을 180도 바꾸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자주 국방의 기치를 이제 크게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에만 의존하지 않고 무기를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하고 다량으로 생산하고 다량으로 수출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산업 이제 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더 이상 미국이나 서구는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심지어 돈도 없습니다. 그러자 대한민국에 기대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전쟁의 승부는 결판이 났습니다.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러우전 그리고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런 글로벌한 지정학을 바꾸게 될 겁니다. 이 미국은 유일 강국으로서 유일 패권국으로서 그동안에 이 패권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미국은 여기에서 몇 발자국 이렇게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이런 오해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미국이 무작정 약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발 후퇴한다.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 해외 전력을 투사하면서 미국 내부의 어떤 재정 상태 그리고 경제력, 미국 국민들의 민생 이것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미국은 내부로 다시 이렇게 역량을 모으는 거죠. 이것이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마가입니다.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거친 다음에 미국의 국력이 다시 올라갔을 때 그때서 비로소 다시 이제 중국을 좀 어떻게 눌러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은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한 발, 두 발 이렇게 패권해서 리트리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후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렇게 이제 어깨 근육을 풀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무작정 적대적으로 야, 너 빨갱이 이러면서 무작정 적대적으로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명하게 이제 처신을 해야 되는 거죠. 일본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현명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교역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은 또 다른 쪽에 이제 구멍을 엽니다. 그리고 이런 제재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뭐 중국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를 통해서 또 러시아로 필요한 부품들은 몰래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북한군 파병 논란 여기에 한국이 뭐 직접 참전할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크게 이제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런 북한군 논란에 대해서 뭐 러시아 측은 온갖 조롱을 던지고 있습니다. 뭐 조롱하는 영상을 만들고 자, 이제 몽골리안 후손들이 있죠. 러시아 내는요, 뭐 브라트죠. 이들은 북한군과 이제 외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이제 뭐 상 주고 포창하고 그리고 제 북한군이야 이러고 뭐 떠들고 그런 영상들 찍어서 올리고 온갖 조롱이 이제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포창을 주는데 이제 브라트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200명의 우크라이나군을 해치우고 30명의 이제 나토 용병을 처리했다. 그래서 이 북한군에게 상을 준다. 뭐 이런 영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미디 같은 일이죠. 뭐 또 한 가지 재밌는 일은 이 러시아가 북한의 발열 패드를 많이 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발열 패드를 사서 어디다 붙이냐. 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네킹 같은데 발열 패드를 이제 덕지덕지 바릅니다. 붙이고 나서 이렇게 세워두면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제 히트 시그니처 이 열 신호를 따라가서 이렇게 가면서 타격을 하는 거죠. 마네킹을 타격하는 겁니다. 그 용도로 이용하는데 특히 이 중국에서 여성들이 뭐 생리기간에 복부 쪽에 붙이는 발열 패드 이것을 많이 이제 수입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총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단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지아 대통령, 조지아 사람도 아닙니다. 프랑스 시민권자죠. 자, 이 사람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내부에 뭐 폭동을 선동하고 외부에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뭐 서구 국가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지아 이제 검찰이 반응을 했습니다. 너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보자. 이렇게 조사에 착수를 한 거죠. 그런데 조지아 대통령 살로메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야, 세상에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부정선거 증거를 가지고 와서 검찰에게 주고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코미디 같은 일이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건 대통령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태도는 글로벌리스트의 전형적인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아래 영상에서는 할아버지 이제 한 65세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양반이 하리키프의 이제 동생네 집, 여동생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이 징집관들에게 잡혀가지고 몇 주 동안 잠깐 이제 훈련을 받고 이 쿠르스크 전선에 이렇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자기는 징집 대상도 아니고 러시아와 싸울 의사도 없고 이런데 강제로 잡아와서 잠깐 훈련시키고 쿠르스크에 강제로 끌고 와서 투입되었다. 매우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뭐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BBC에서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지금 어렵다.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BBC는 우크라이나가 차라리 전쟁 전에 협상을 했더라면 전쟁이 터지고 나서도 초기에 이제 협상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협상을 막고 4월에 완성된 협상을 사보타지한 이 주범 중에 하나가 BBC입니다. 자, 이 BBC는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 협상을 했어야 했고 그 이후로도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해서 죽음과 파괴를 막았어야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서구는 야, 너희들 왜 협상 안 했냐? 이러고 나선 거죠. 우크라이나는 침공 초기에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평화협정의 윤곽에 도달을 했습니다. 4월 5월에 이때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찌르게 하고 싶어하는 미국과 영국의 명령에 따라서 그 협상을 그냥 파토를 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죽음과 파괴가 뒤따르더라도 이제 젤렌스키는 미국과 영국의 명령을 따랐죠. 그리고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희들 그때 왜 협상 안 했냐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황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서구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검열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4, 5월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에 도달했다. 이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때 부차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구의 전 언론, 서구 전 정부는 이 사건을 러시아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파토로 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부차 사건의 주범이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MI6 그림자도 이제 어른거립니다.
자, 이 친구도 이제 이 점을 지적했는데 부차 사건을 이용해서 러시아 탓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파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 존슨가 날라와서 젤렌스키에게 만약 평화협정에 동의하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컬렉티브 웨스트의 입장이다. 집단 서방의 입장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폴란드에 와서 뭐 러시아의 집적이 뭐 온갖 비난을 퍼붓고 마치 미군을 직접 보낼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젤렌스키는 야, 미군, 나토군이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도와서 러시아군과 싸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를 긴 전쟁의 수렁 속에 이제 빠뜨렸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서구는 푸틴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가 푸틴을 미워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러시아 자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푸틴 그 자체입니다. 자, 이 푸틴이 러시아 자원을 수호하고 러시아 주권을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푸틴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푸틴이란 인간의 어떤 정치 철학이죠. 자, 푸틴은 2013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로 아틀란틱, 크로스 아틀란틱이죠. 자, 집단 서방은 그동안 집단 서방의 문명의 뿌리가 된 기독교 문명,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서구 문명의 토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도덕률을 파괴하고 가족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13년에 푸틴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7년 미넨 회담에서도 지적을 했죠. 그리고 서구의 이제 극단적인 리버럴 세력은 심지어 페도필리아를 이렇게 이제 장려하는 이런 정치 집단을 합법화하려는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가치관, 문명의 토대들, 기독교 정신들, 이런 것을 파괴하고 도덕률의 근간, 그리고 가족, 이런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푸틴은 매우 날카롭게 이제 2000년대 초부터 비판을 했습니다. 서구 글로벌리스트 세력, 그리고 이 리버럴 세력들, 네오리버럴 세력이죠. 자, 이런 것을 듣고 서구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서구는 일단 푸틴을 이런 면에서 끌어내리고, 두 번째는 푸틴을 제거하면 이제 러시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러시아 자원을 약탈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F-16 소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F-16이 오면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뒤바뀔 거다. 이런 뉴스 여러분들 지난 2년 동안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F-16 20몇 대가 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암체워로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F-16 관련된 기사가 서구 언론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이 뜻은 상당수의 F-16이 파괴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도 이제 전황을 추적하시는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 우크라이나에는 굉장히 많은 공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군기지를 약식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전투기를 숨겨둔 거죠. 그런데 러시아는 지난 6개월 동안 뉴스만 털면 어느 공군기지를 파괴했다, 활주로를 때렸다, 이런 뉴스들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것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러시아는 여러 면에서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암체워로드는 F-16 이야기가 싹 사라진 걸 봐서는 최소 우크라이나 내에 들어왔던 F-16은 다 파괴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란드가 이 패트리엇 포대를 근접 배치합니다. 근접 배치한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거죠. 이것은 과거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많은 이제 폴란드군이 용병의 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2만도 넘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곳은 어쨌든 르보프 지역입니다. 르비프죠. 자, 이곳에 러시아에 들어온 미사일이 떨어져서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 국제 용병 몇십 명이 몇백 명이 200명이 날아갔다 이런 뉴스가 올라옵니다. 이때 상당수의 이 폴란드 군이 죽었을 겁니다. 국제 용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폴란드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페이트리어트를 폴란드 국경,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 가까이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르보프 지역에 이렇게 엄브렐라를 켜는 거죠. 대공망을 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 이제 러시아의 드론을 요격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패트리엇 포대를 타격하게 되면 러시아가 직접 폴란드를 타격합니다. 이때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이것을 이제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에스컬레이션이죠. 그리고 젤렌스키가 트럼프에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러우전을 종식시키겠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의 70몇 프로는 러우전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평화 협상을 해야 된다. 평화 협상을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역시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는 트럼프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겨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제 평화 협상으로 우크라이나를 밀고 간다면은 그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쟁 중단 의지를 여러 차례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영상은 과거 영상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을 때 이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 중 이제 인터뷰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즈 첸이나 이런 네오콘 애들을 그냥 전쟁터에 직접 보내고 싶어 한다. 총구가 이제 서로를 겨냥할 때 그들이 어떤 기분에 들 것인가.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이제 전쟁의 무의미성,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은 전쟁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어쨌든 트럼프는 몇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네오콘이 이제 획책했던 중요한 전쟁 두 가지를 막았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11월입니다. 북한 폭격입니다. 트럼프는 과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미국 내 군부 세력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북폭을 원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이것을 이제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솔레이마니를 참수하고 좀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죠. 시리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펜타곤 장성들이 졸랐던 이란과의 전쟁, 이것은 막았습니다. 트럼프는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터커 카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이제 중동 지역입니다. 폭격을 퍼붓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떠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만 죽었다는 겁니다. 시리아, 리비아, 곳곳에서 온갖 비극이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런 비극을 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 떠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얻은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미국은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비싼 작업입니다. 특히 미국은 원정전을 갑니다. 지금 러우전처럼 러시아군이 이제 자국의 국경 근처에서 이렇게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엄청난 물자를 이동해서 원정전을 수행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미국의 공적 부채가 지금 36 트릴리언 달러 이 정도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올렸습니다. 시리아의 이제 UN 대표 대사입니다. 자, 이 양반은 이제 계속 지금까지 시리아 관련돼서 UN에서 이제 시리아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2018년입니다. 서구는 또다시 거짓 화학무기 날조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분으로 시리아를 폭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타겟은 아사드 정권이죠. 이제 이란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시리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래서 이 펜타곤의 장성들은 트럼프를 졸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무기 스킴을 만든 거죠. 주로 이제 MI6가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폭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심지어 이 시리아 대표를 아예 회의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폭격을 결정하고 이제 100여 발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중단시켰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이때 화학무기를 썼으면 나쁜 짓이다. 그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트럼프는 화학무기 때문에 시리아에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사일을 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시리아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를 더욱더 강화를 했죠. 이런 모든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리아에서 미군은 철수해야 됩니다. 이라크에서 미군은 철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글들이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미국은 다 패배할 겁니다. 실제 전쟁을 하게 된다면요. 녹티스 드라이브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 생각에 이 두 가지 가능성, 안타까운 점은 미국인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이제 믿는다는 점이죠. 많은 미국인들은 국제 정세나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인 파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미국 내부에 이제 이렇게 좀 몰두해 있죠. 미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재미난 일이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외국에 특별한 관심이 없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 대한 침공은 미국이 아직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을 때, 자, 그때입니다. 1990년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이죠.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이 만약 중국과 싸운다, 러시아와 싸운다, 이때 미국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나 중국과 전쟁을 한다. 미국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중국 해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이죠. 1996년에 중국 해군은 이런 몰골입니다. 자, 해군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상선 위에 이 견인포를 갖다 놓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적들과 대치하겠다. 미국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미국의 이지스 순양함 한 척이면은 중국의 함대 모두를 이렇게 격침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96년 저도 기억합니다만 제가 이제 자카르타에 출장을 갔습니다. 힐튼 호텔에 있었는데 저는 아직 그때 직급이 그런데 묵을 그게 아닌데 높은 사람 모시고 가서 이제 힐튼 호텔에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딱 나오는데 이 자위대 장교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해군 군복 하얀 거 쫙 빼입고 이렇게 몇십 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 해군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스함, 토마호크 미사일, 이 한 척이면은 중국 해군 모조리 이제 경멸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버블기였기 때문에 경제력이 엄청났죠. 그래서 해군 장교들 한 20-30명 본 것 같은데 그들이 모두 힐튼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리고 쫙 빼입고 왔다 갔다 했죠.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막강한 해군력으로 동남아시아 이 무역로를 이렇게 주름 잡고 다닐 때입니다. 그때 이 초라한 중국 해군, 그리고 이제 한국 해군은 중국보다 낫지만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비견할 수 없어요. 아주 좀 초라한 이 전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 해군은 좀 일취월장했죠. 그런데 2024년에 중국 해군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함정의 성능 그리고 항모의 문제점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은 중국의 연안을 방어하는 데는 충분한 해군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런데 미국은 그때 2000년대 초반의 전력이 오히려 이렇게 좀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뉴스 이제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드론을 공급하는 미국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스카이디오 여기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부품을 공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이디오는 공급망이 마비가 되고 물건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스카이디오는 긴급하게 대안을 모색하고 백악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CEO는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습니다. 워싱턴이 대만에 대해서 공격용 드론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이 보복으로 이런 조치를 가한 겁니다. 스카이디오 CEO인 이제 아담 브라인은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대표적인 드론 회사를 없애고 중국 드론 업체의 세계 의존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맞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겠죠. 그런데 부품 파는 것도 돈이 되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이 대만의 드론을 팔자 중국이 이런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심각한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암체 워로드도 지적을 했는데 방위의 필수적인 제조 부문 이것을 적대 국가에 의존한다. 이것이 미국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티타늄을 러시아제를 쓰고 있습니다. 티타늄이 일단 일본으로 옵니다. 스미토모 금속에서 가공이 되면은 그것을 가져와서 미국의 하이마스 미사일 만드는 데 쓰고 티타늄 필요한 데 쓰는 겁니다. 심지어 보잉에서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는데 이 티타늄이나 우라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계속 사오고 있고 일본 역시 티타늄 구매를 늘렸는데 한 몇 달 전인가 러시아가 이 티타늄 수출을 중단하겠다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런 뉴스가 올라왔는데 그러나 여전히 스미토모 금속은 러시아 티타늄을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양은 줄었겠죠. 이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 이것이 미국의 군사력 축소로 직접적으로 이어져 온 겁니다.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살려야 됩니다. 새롭게 철강 공장을 지어야 되고 정유 공장도 지어야 됩니다. 철강 공장을 지은 지는 무려 80년이 지났습니다. 정유 공장을 마지막으로 지은 것은 50년 전입니다.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되면은 공장을 아예 클로징합니다. 폐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공장을 짓지 않고 어디서 사오냐 하면 한국이라든가 중국의 정유 회사로부터 휘발유나 이런 것을 바로 수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왔죠. 그리고 미국 내부의 제조업은 점점 더 공동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과연 트럼프가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미국은 살기 위해서 다시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에이브럼스 항모를 이제 중동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윌슈라이버도 조롱하고 있지만 저 밑에 예멘과 이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미사일을 맞지 않는 곳에 이쪽에 떨어져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다 쇼라는 거죠. 실제로 억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란과 후티는 정밀 유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사건, 미국은 여전히 부인하지만 모두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아이젠하워에 뭔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와서 수리하고 여전히 지금 수리 중입니다. 자, 에이브럼스 링컨 이것도 이제 그렇게 당한다면 이것은 뭐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이 뉴스도 올라왔는데 미국은 B-52 폭격기를 중동 지역에 이렇게 안 보냅니다. 무력 시위입니다. 실제 이란을 폭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B-52 폭격기가 미국 본토에서 떠서 이렇게 쭉 가서 중동을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온다. 이건 역시 쇼라는 거죠. B-52는 후티에게 모르나 이 이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B-52가 비록 이제 고고도로 이렇게 뜨지만은 이란은 고고도에 있는 이제 비행물체를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덩치 큰 폭격기 이것을 놓칠 리가 없죠. 그리고 매우 장거리로 날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대공 미사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후티를 상대로는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후티 역시 이란의 이런 이제 고고도를 타격할 수 있는 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 숨겨둘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두려워서 이제 진짜 폭격은 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B2 스텔스 폭격기가 예멘을 폭격했다 이런 뉴스가 떴을 때 미국이 B-52를 보내기를 두려워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B2 스텔스 폭격기는 그냥 이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존 미어샤이면은 미국은 이제라도 이제 중국을 컨테인해야 된다. 중국이 지금 너무나 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거다. 그런데 러시아와 적을 지면서 미국은 중요한 어떤 이 협력국을 잃었다는 겁니다. 러시아 손을 잡고 중국을 컨테인했어야 되는데 이 존 미어샤이미 교수는 이제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더 이렇게 회의적으로 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벤구리온, 뭐 한국으로 치면 인천공항입니다. 그중에 터미널 1을 폐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관광객 그리고 입국자들이 줄었기 때문에 이 터미널 하나를 폐쇄를 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경제의 축소, 피해 상황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스라엘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주변과 평화 공존을 추구했어야 됩니다. 뭐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자, 그리고 이란의 이제 하메네이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 보복 공격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이번 이란 공습에 대해서 모종의 이제 반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서 그 나라의 뭐 외환 보유고 이런 것을 빼앗은 사례입니다. 1979년 이란으로부터 120억 불, 이때 당시 120억 불이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10배 정도, 10배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2005년에 북한의 돈,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2,400만 불. 그리고 2011년 리비아를 파괴하고 1,680억 불의 리비아 자산을 훔쳤습니다. 자, 그리고 2012년 시리아를 파괴하고 140억 불을 가져갔고 그리고 2018년 또다시 이제 이란에 제재를 가하고 1,200억 불 정도를 이렇게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베네수엘라의 31톤의 금을 이 영국 은행이 이렇게 뭐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베네수엘라의 이 3억 4,200만 불, 그리고 2021년 이제 아프가니스탄이죠. 70억 불,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3천억 불, 이것을 동결하고 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래된 것은 서구가 이제 인마이 포켓했겠죠. 그러나 최근 것은 동결 상태입니다. 뭐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미국은 황당한 조건을 내걸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빠졌습니다만 시리아 석유를 미국이 훔쳤습니다. 시리아 정부 주장으로는 약 한 140억 불치 정도의 석유를 훔쳤다. 그리고 곡물도 수십억 불. 이렇게 이제 시리아는 그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타이슨은 이런 주석을 덧붙였는데 이 브릭스의 이제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 개선 보고서를 이제 읽고 이 표를 공유했습니다. 앞에 표입니다. 이 브레튼 우즈 체제 그리고 BIS 지배권을 넘어서 70억 명의 세계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브릭스는 만들고 있다. 왜 브릭스가 이런 조치를 취했는가? 서구의 약탈자들 때문이다.
날강도죠. 이렇게 훔쳐가는 것. 이런 서구의 약탈 때문에 브릭스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브릭스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제가 내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가스를 파이프를 통해서 사오는 것. 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2022년에 이제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줄여왔다가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죠. 자, 겨울이 다가오면서 유럽은 많은 가스가 필요합니다. 러시아로부터 이제 사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동안 자, 인도를 통해서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이란을 통해서, 터키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왔는데 프리미엄만 더 지불을 하는 거죠. 차라리 러시아로부터 바로 싸우는 것이 쌉니다. 러시아는 어차피 팝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은 파이프를 통해서 뭐 우크라이나 파이프, 터키 파이프 이런 파이프를 통해서 러시아 가스를 지금 사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사화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석유와 가스 판매로 2,400억 달러를 벌 것으로 예상된다. 더 중요한 것은 EU가 러시아산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한다. 그리고 터키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푸틴을 싫어하는 루소포비아들이 벌린 광대극이죠. 스스로 자기 발등에 총을 쏜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젤렌스키가 울고 있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발전소를 타격해서 뭐 겨울이 다가오면 이제 전기를 돌릴 수 없고 지금 한 70% 정도 파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협약이 있었습니다. 상호 간의 에너지 인프라는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죠. 그런데 이 합의를 어긴 장본인이 젤렌스키입니다. 러시아 정유 설비를 향해서 이렇게 드론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내 발전소를 미사일로 박살을 냈습니다. 70% 정도 발전소가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울면서 자, 다시 과거의 협약으로 돌아가자. 상호 간의 에너지 인프라는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매달리고 있죠. 그러나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대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놀드 형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놀드 형님은 공화당원으로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카말라 해리스에게 표를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공화당원이기 전에 미국인이다. 트럼프는 되어서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런데 옆에 있는 인물 누군지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존 파데스타입니다. 힐러리의 오른팔입니다. 자, 이렇게 둘이 다니면서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뭘 하겠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인간들이죠. 그런데 아놀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뭐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시 자, 어떤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 약점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어제 백악관에서 올린 영상인데 할로윈 기념으로 바이든이 판다 분장을 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판다. 근데 판다가 미국의 지배계급, 지배 글로벌리스트 엘리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차라리 그것을 몰랐다면 야 이거 뭐야 바이든이 뭐 중공 돈 받는 뭐 그런 놈 아니야 중국 간첩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웃고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만 중국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판다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광대극을 벌이는지. 자,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미국 지배계급의 도덕성에 몰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암시하는 그런 이제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브릭스 관련된 내용을 좀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